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총선 80일 앞두고 여당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 이관섭, 한동훈, 윤재욱 3인 회동 이후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죠. 공면은 안 된다. 오늘은 양측이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만 갈등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초유의 충돌이 일어난 지점은 정확히 어딘지,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수 있을지, 총선 유불리를 계산하는 각 당의 셈법은 어떤지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정치권의 이 대형 이슈를 여러 각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22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금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흘러나오면서 여권의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여권 권력 충돌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여사 리스크를 고리로 당내 계파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 당무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북구 간파가 찾아온 가운데 맹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쏟아지는 폭설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연장 근로시간 기준을 일일 8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평일에도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익 550억 원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나 한 대에 40억 원이 넘는 슈퍼카 등을 사들여 자금 세탁에 활용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변한 게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사퇴 요구설이 불거진 다음 날 국회로 정상 출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응해 할 일을 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던 전날과 달리 용산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도 직접 인정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정의 신뢰가 깨졌다는 관측엔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질문엔 자신이 평가하지 않겠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기존 생각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외치며 평소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당 영입인재 환영식 뒤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비공개로 만났는데 당 안팎에서 거론된 거취 논란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다른 여러 의원들이 용산의 압박을 정면 돌파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2년도 안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면서 여권 내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 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참석해왔던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시작 30분 전에 불참 결정이 통보됐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감기 기운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비밀로 분류되는 대통령의 건강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때문 아니냐는 관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 위원장의 사퇴 거부와 언론 플레이를 두고 뒤통수 맞았다 통제 불능이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을 만난 뒤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원색적인 발언이 언론에 전해지면서 양측이 갈등 봉합보단 전면전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언급되는 여권 내분에 대해 곱지 않은 국민적 시선도 부담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 해법이 정리돼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취임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른바 최측근과 벌이는 신구 권력 충돌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과하자는 쪽과 그러면 야당에만 도움된다는 측이 맞서면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천명한 당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거듭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지만은 이 실체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피해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의 생각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친윤 주류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영남권 중진인 김영선 의원도 한 위원장을 향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여당 내에선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의원 단체방에 올리며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유경준 의원도 SNS를 통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시절 협박을 받았다며 기존 당 주류를 정조준했습니다.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를 거칠게 나눈다라면 저는 변한 거 없습니다. 네. 특히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른바 물갈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7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고 20명 가까이는 경선 득표율의 최소 20%가 깎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되자 용산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드러났다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장 급한 민생은 내팽개치고 또 한 번 여당 대표를 갈아치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무 개입은 이해충돌이자 직권남용,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의 주요 불씨가 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문제 삼으며 특검을 통한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쇼를 하든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 비명계의 잇따른 탈당 등 내용 수습에 고심하던 민주당에선 갑작스러운 여당발 변수를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당의 분열 양상이 선거 전략상 나쁠 건 없는 만큼 대여 공세 수위를 앞으로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북극발 냉동고 한파가 다시 찾아오면서 중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파와 대설 전망 정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 뒤에 갑자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졌고 칼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추위에 눈발까지 날리며 도시는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진짜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 춥다는데 걱정은 되지만.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8도, 전날보다 10도 이상 곤두박질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의 원인은 북극 한기입니다. 짙은 보라색이 북미와 동아시아에 나타납니다. 영하 40도의 북극발 한기가 남하한 지역인데 한반도보다 먼저 영향권에 든 미국에서는 무려 8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파가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와 유사한 기압의 패턴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북쪽으로부터 강한 찬 공기가 북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현상. 북극발 한파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 영하 18도, 파주 영하 17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중부 대부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며 냉동고 같은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도 계량기 동파는 물론 동상 등 한랭 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파 속에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에도 최고 20cm의 큰 눈이 예고돼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자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시는 외출할 때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를 강타한 한파의 영향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높은 전력 수요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력권에서는 이번 주 지속적인 한파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92기가와트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최대 105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연장 근로를 한 주 단위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한 주의 근로 시간이 통틀어서 40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보는 건데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받게 될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장 근로에 대한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마다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 근로로 봤지만 이제는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3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경우 기존에는 하루에 5시간씩 총 15시간 연장 근로로 계산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위반하게 되지만 새 기준으론 한 주 근무 시간이 39시간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 이내여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이틀 연속 21.5시간씩 일해도 주 52시간제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기준은 기존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명 중 1명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8만 9천 명 늘어난 308만 7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2,532만 9천 명으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비중은 89.1%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산업계 안팎에선 올해는 내수 부진으로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가 한 달에 2번으로 정해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단말기 유통법 역시 전면 폐기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주말에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반드시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었는데 이 원칙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운영시간 외에도 물품 배송을 허용해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강력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했던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제공하자는 법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한선 없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대신 요금 일부를 할인받는 선택 약정 제도도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 온 웹툰과 웹소설은 앞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범죄 수익 550억 원을 국내에서 자금 세탁으로 빼돌린 일당을 검찰이 적발했습니다. 유명 화가 작품과 수십억 원짜리 승용차, 수억 원대의 이 시계 등을 찾아냈는데 범죄 수익 97%를 압수하거나 추징 보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5만 원권 다발.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찾은 건데 검찰은 사진 속 돈이 500억 원이 넘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돈은 여러 방면에서 세탁을 거쳤습니다. 자금 세탁을 주도한 A씨집, 파블로 피카소와 이우안, 무라카미 다카시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유명 작가 작품을 미술관처럼 전시했습니다. 수억 원대 시계와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일당은 어업회사나 강남 부동산, 고가 아파트나 재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했고 타이어 회사와 외국차 거래업체로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에서는 도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고가 차량을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대 가격이 40억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검찰은 이 차량을 포함해 책임 재산 535억 원 상당을 압수와 추징 보전으로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16곳을 운영한 주범. 검찰은
파악한 범죄 수익 550억 원 가운데 97% 이상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검경 수사로 도박 사이트 범죄를 처벌하는 데 그쳤던 사건에서 검찰이 한 발 더 나가 범죄 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숨겨놓은 범죄 수익으로 평생을 떵떵거리며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 범죄 계속 저지르겠죠. 부산지검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 수익을 완전 박탈하고 검찰은 국내에서 자금 세탁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일당 5명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또 국적을 베네수엘라로 바꾼 뒤 지금도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주범을 현지 당국과 협조해 쫓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은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은종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죠. 1심 재판부는 최윤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범행 전 무기징역이나 고의 등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저항도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비탈길로 옮겨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최윤종은 이번에도 볼에 바람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무기징역 선고를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 직후 유가족들은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모방범죄가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사건 보고 또 누가 따라 할까봐 좀 그게 제일 이거 보고 뭐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최윤종이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철야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서울시청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900배의 절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이 독소 조항을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유가족과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공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5,900배는 이태원 참사에서 숨진 159명을 상징하는 숫자로 유가족과 시민이 동참해 1시간마다 순서를 바꿔가며 내일 오전까지 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내일 국무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안이 상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총리실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거짓말을 요구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의 육성 녹음을 재생하며 맞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번째 재판입니다. 첫 공판인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김모 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김 씨가 결국 허위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씨 관련 사건으로 자신이 구속되는 등 일종의 애증관계라며 거짓말을 부탁할 사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10분 분량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자신을 주범으로 몰면 검사 사칭에 연루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억을 되살려보라며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주고 그런 정황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도 이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 알려주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고 12번 정도 말하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공소장에서 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대표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이 대표의 영향력이 남아있어 진실을 말하기 두려운 상태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열리는 다음 재판부터 이 대표와 따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된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다시 서해수호 임무에 나서게 됐는데 함정에는 피격 사건 당시 작전관을 지냈던 박연수 중령이 취임했습니다. 박 중령은 적이 도발하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 해군 기동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이 해상 훈련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1200톤급이었던 천안함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신형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로 해상 작전 헬기 한 대와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등을 탑재했습니다. 몸집을 키워 당시 천안함 소속 부대였던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수호 임무에 돌입한 겁니다. 신형 천안함 함장은 피격 사건 당시 작전관으로 대위 계급이었던 박연수 해군 중령. 취임식에 앞서 전우들의 명복을 빈 박 중령은 더 강력해진 천안함으로 서해와 북방 한계선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 용사 앞에 다짐합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전우들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중령이 신형 천안함에서 일하는 것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5,050일만으로 해군은 박중령이 천안함 함장 임무가 주어지기를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당이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요.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3인 회동이 있었는데 이 이후 여당이 좀 대혼란입니다.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좀 보고 오실까요? 먼저 일요일인 어제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비공개 회동을 했고요.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한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행태에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자, 이후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 당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어제 이 상황을 쭉 보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매우 이례적이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제대로 질서 있게 수습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총선이 될 수 있겠다. 두 네. 가지 측면이 저는 눈에 예. 띄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 지금 79일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 취임해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착근하기도 전에 이런 벌써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타이밍라인으로 잘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화요일 날이 이제 분기점이었죠. 서울시당 그 행사에서 사실 김경률 위원장에 대한, 김경률 의원에 대한 이른바 상징성 있는 출마해서 정청래 의원과 맞붙게 되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전날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에 대한 그 개항을 출마에 대한 거기서는 왜 또 얘기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고 저는 결정적인 분수령은 목요일 날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국민적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아마 좀 트리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거는 여당이 저는 선거에 이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격언 같은 게 있는 게 선거를 임박한 상황에서는 득점하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실점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요. 예.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쇄신과 혁신을 한참 얘기할 타이밍에 대통령과 약간 갈등을 빚는다는 이 모습은 신구 권력의 충돌 혹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로 만일 국민 눈에 비춰진다면은 이거는 쇄신과 혁신이 아니라 권력 갈등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피해야죠. 그래서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어떤 지금 방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 두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봉합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질서 있게 수습하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 이런 진단이신데요. 네. 좀 초유의 일인데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을 먼저 생각하면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좀 화도 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동훈 장관을 지지했었고 철회한다? 그러면 지지했었다는 얘기는 그럼 한동훈 장관을 그 자리에 꽂은 거고 철회한다는 거는 자르겠다 뭐 이런 건가요? 대통령께서 당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수준이 지금 이런 건가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화가 나고 이게 민주주의 시대인가 왕조 시대인가 지금 뭐 잘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면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아바타를 못 벗어난다 이런 비판을 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과연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엔진 오일로 한번 소모품처럼 쓰이고 마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 국민의힘의 엔진이 되는 것인가? 예? 엔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거는 정말로 야당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차기까지도 굉장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께서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한동훈 장관은 국민 요구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한 것뿐이고요.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대통령께서 이거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단어보다는 응징이란 단어가 더 맞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 정치인 한동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기점에 섰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상황까지 더해서 지금부터는 좀 하나씩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출근길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본인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을 넣었거든요. 사퇴는 없다. 단정했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백브리핑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딱 두 개입니다. 네. 사퇴 요구와 선민후사입니다. 선민후사. 사실 네. 사퇴 요구란 말을 안 했으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밖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저 조율을 위해서 만났다, 의견을 들었다, 전달했다 이렇게 아마 언론에서 포장이 네네. 돼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까 정도의 수준이 그 해석 기사가 나왔을 텐데 사퇴 요구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이관섭 실장의 실명이 거론됐어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말하자면 잔도를 불사른 혹은 퇴로를 차단한 한동훈 위원장이 좀 결기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실장과 만났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인정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왜냐하면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데 네. 사퇴 요구라면 사퇴 요구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드러난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통령과 당은 그다음에 이제 조율을 하거나 어떤 이제 국정이 한 몸이기 때문에 당정 이제 일체를 늘 얘기하면서 또 정치를 지난번 경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핫라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조금 약간 그 소통 창구가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우려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 사퇴 요구는 없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은 뭐 선출된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비대위 해산 그러니까 뭐 최고위가 해산하거나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당에서 선언력 연판장을 돌려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준석 전 대표도 실질적으로 윤리 제소함으로써 당직을 그때 이제 중지시킨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오늘 내일 봉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잠복기에 들어간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정교하고 치밀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당과 대통령실이 조율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겉으로 보기라도 뭔가 봉합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5번째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빠짐없이 참석한 행사라고 하는데 네.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어요. 네. 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들어보신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 이후에 지금 취소가 된 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아주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감기 기운이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을 갔다든가 아니면 뭐 의사가 왔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약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과의 이 갈등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그 행사 참석을 변경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또한 일국의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렇게 변경을 했다면 30분 전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당신께서 본인의 위치의 무거움을 도대체 생각은 하고 있는 건가? 본인이 개인 인고로 생각을 하시나? 뭐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봉합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봉합이 된다는 의미는 그냥 어떻게 봉합이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봉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봉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봉합이 된다면 지지철회가 아니죠. 예?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봉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한동훈 장관은 그 식물 비대위원장이 되고 아바타 비대위원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실망이 엄청 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총선에서 이 정권을 진짜 심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훨씬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뭐 반론은 아니고요. 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청와대 근무를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안보 상황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보안 문제고요. 그래서 주치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치의가 대통령 당일의 컨디션을 보고 좀 외부 행사가 어렵겠다 얘기하면 의전과 경호해서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오비일학격인 약간 그 타이밍적인 미묘함은 있으나 그걸로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 좀 전면전은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관계자발 발언들이 나오면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좀 여전히 부글부글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앞서 이제 봉합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어떻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퇴 요구가 있었고 나는 그걸 거부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라질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다음에 플랜 B가 있느냐. 플랜 B가 없습니다. 플랜 B가 왜 없냐면 79일 남은 상태에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그럼 뽑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지금 지방을 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 민심도 수렴하고 당심도 함께 수렴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국민적 눈높이 이런 거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총선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이미 꺼낸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전달이 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진화이 나섰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대통령실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건지 아니면 뭘 내는 건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할 문제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당무에 집중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설 전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공을 넘겨왔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전해왔으니 어떤 형태로든 뭐 내든 안 내든 결론을 냈겠죠. 그러면서 저는 질서 있는 수습이 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당대 그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도 임명했는데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러면 대표 비대위원장과 한 묶음입니까? 따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질서 있는 수습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질서 있는 수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자 어제 이 문제가 당내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했었던 거는 자, 이용 의원, 대통령의 당선인 수행실장을 지냈던 이용 의원이 앞서 보셨던 이제 쿠키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보신 것처럼 분분해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봉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봉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미 이렇게 다 벌어진 마당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갈등을 이 정도를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언론 앞에서 자기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강하게 뭐 질책을 하거나 어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야 할까요? 이미 그 전날 어느 정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이런 걸 다 들은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상의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러 비서실장을 보낸다. 이건 정말 너무나 뜨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의 어떤 감정 이게 추스려지지 않는 한은 질서 있는 봉합이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그 김건희 여사보다 총선 승리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셔야만 이게 질서 있는 수습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만 떠올리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계신 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고 뭐 제 의심이 저는 국민들에게도 많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렇죠. 보시는 건데요. 총선 승리를 생각하시면 그냥 내가 한번 밟혀줄게. 밟고 가. 그리고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자, 우리 김상일 평론가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 충돌의 정확한 원인, 그 지점이 어딘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운 거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마포을의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 서울시당 10년 인사회에서 소개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사천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비단 이것이 다일까? 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협위원장에 있는 그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위원장이 명령대전하겠다고 하고 사무실도 좀 잊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저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예.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그리고 공천에 공짜가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도 경선에 도전하는 거지 어떻게 김경률 회사를 바로 전략 공천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마치 이제 이 문제는 빚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외형의 명분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의 해법을 놓고 네. 양쪽이 조금 오해와 갈등 그다음에 소통 부재 뭐 이런 것으로 저는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건 조율하면 될 문제고 설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입장이 나오면 될 문제 같은데 예. 전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지금 사실 당내 의원들이 저는 이제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혹시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또 이렇게 내가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일찍 그걸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에 더 뿌리 내리고 리더십 확보하기 전에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명령대전이니 그다음에 자객공천이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당은 극심한 사실은 불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건드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불안감이 지금 네. 이른바 당내 여러 가지 의견 맞아 이것 또한 뭐 친윤과 뭐 비윤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런 공천 과정까지도 섞여 있는 이런 미묘한 지점들이 당의 여러 갈래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부터는 말수와 그다음에 입장 표명 그다음에 이런 것도 조금 줄이고 네. 당에 조금 더 뿌리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야당과 대척점에 쓰면서 무언가 개혁 공천 그다음에 뭐 쇄신 혁신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내고 총선 승리 방향에 대한 그런 전략적 고려를 하는 게 더 지금 중요한 타임인 것 같아요. 예,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원희룡과 김경률을 이재명 정청래에 맞붙인 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수를 배치한 거지만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오늘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최소영 평론가 얘기해 주셨듯이 마포을에 소개한 사람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니었다면 이 사천 논란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네. 안 돼요. 사천 논란이 있으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계속 고집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고집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뭐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경선할 공정한 거다. 경선을 할 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천 논란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으로 오해받았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사천이든 아니면 공천이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또 맞나요? 이게 심지어 사천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당내에서 제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아니 물론 예를 들어서 총선이 좀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 정도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천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 뭐죠? 어디가 주체인 거죠? 공천의 주체가 도대체? 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왜일까?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 송영길 대표가 막 발언할 때도 감정이 너무 앞서서 논리가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이런 말씀을 이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는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논리나 이렇게 하나도 저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억지스러워요. 예. 사천 논란에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대통령실이 이거는 뭐 한동훈의 사당화 이걸 지적한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너무 무리한 공천 이걸 지적한 건 아니고 뭐냐면 윤심을 한동훈이 가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가진 공천에 나도 모든 대통령 출마자들도 거기 함께라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진위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사천 논란인 거지 이게 마치 무슨 한동훈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런 네. 오해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제 공정한 시스템으로 그렇죠. 경쟁을 하라는 아니, 근데 그 취지였는데 말은- 이 건 때문에 좀 오해를 받을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그동안 계속 바라보고 걱정하고 지적했던 거는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윤의 사람들이 오는 걸 걱정한 거예요. 여기는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구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네. 어려운 험지. 그렇죠.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국민에게 잘 또 들릴까 이게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그러면 네.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면,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이미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든가 원내대표하고 다 사전에 상의를 했다는 그렇죠. 것으로 지금 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오해를 빚을 일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조금 앞서 나간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마치 그 뒷받침을 한동훈 위원장이 확인해 준 것처럼 비침으로써 혹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가 갖고 있는 성격이 쇄신과 혁신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각을 지거나 척을 짓고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내므로써 혹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대통령의 참모대에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 건데 그걸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공천 논란 가지고 이제 이른바 얘기를 한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해명한 건 이거죠. 대통령실이 사천 논란이라고 이제 왜 그렇게 개입하느냐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 사천 논란에서 해명한 거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해를 받을까봐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런 그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지금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자, 이 사단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두 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과를 했고, 또 하나는 TK 의원들은 4월 10일만 바라보는 의원들이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자, 좀처럼 김경률 비대위원도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는 분인데, 자, 오늘 이렇게 사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또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행보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클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도 저 발언들을 좀 과했다고 저는 느낄 거라고 봐요. 굳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뭐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같은 편인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례가 그렇게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료들을 불쾌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사과할 수 있다고 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남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남에 계시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한다는 요지인데, 거기에서도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딱 잘라서 얘기한 거는 약간 뭐 이렇게 과하다기보다는 강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강한 거지 그건 과한 것까지는 저는 뭐 느껴지진 않는데,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까 저는 뭐 비대위원으로서의 또 본인의 위치 이런 걸 감안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지도부로서 저 당을 굉장히 좀 이렇게 원활하게 굴려가고 본인이 오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자기를 굽혀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내에서는 지금 김경률 의원이 비대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이번 갈등을 좀 푸는 중재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 두 가지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거는 그거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마치 이제 그 영남 지역 온돌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체감 지수가 낮다는 식의 그런 비하 발언을 비칠 것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했을까요? 통상 인재 영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약점 보완형으로 영입하는 인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격수형으로 상대를 보고 영입하는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고, 마지막으로 명망가가 있는데, 이 김경률 회계사는 이제 첫째 약점 보완형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고 조국 사태 전까지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운동의 아주 핵심이었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해서 이쪽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졌던 보수 성향에서 조금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약점 보완형으로 들어온 인사인데, 저렇게 설령 말실수가 한두 번 있었다고 그걸 가지고 비대위원을 만일
나가라, 그만둬라. 그러면 스스로 저는 그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더 옹색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네. 더 나가지 못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도들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입한 사람인데 그런 상징성과 그런 맥락으로 영입한 사람을 이렇게 말실수 몇 번 했다고 내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앞서 나가는 의견 개진 했다가는 당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경일 회사의 사과와 앞으로의 언행을 조심하고 이제는 당의 전략 자산으로서만 활동할 수 있는 약점 보완형에 영입됐다 그러면 중도 확장이라든가 외연 확장에만 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활동을 해야지 너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당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이런 언행들은 자제해야 되겠죠. 그쯤에서 저는 김경일 회계사의 그런 스탠스가 좀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발언을 앞으로 좀 조심해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역할에 네. 더 충실하는 것. 예. 예. 자, 어쨌든 두 분이 이번 충돌의 근본 원인으로 꼽은 그 명품백 영상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죠. 이런 가운데 명품백 영상을 공개한 최재형 목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철규 의원 발언과 함께 듣고 오시죠.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사고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고하는 거예요. 인사권을 주무르는 통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그 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전자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네. 자, 한 분 발언씩 좀 보면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게 네. 몰카 공작이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나 그 동영상 속에 김건희 여사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죠. 지금 보셨듯이 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네. 피해자가 무슨 사과를 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몰카 함정 몰카를 한 거는 한 거대로 우리가 비겁하고 나쁘다라고 예.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아내잖아요. 그것도 최고 공직자의 아내잖아요. 최고 공직자의 아내가 저런 거를 받는 것은요. 형법에도 어긋나요. 예? 전 형사건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의율을 받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거를 봤잖아요. 안 본 것도 네.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그냥 국민들이 그냥 보지 않은 걸로 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층에서는요, 이 국민 정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뒤에서 저러고 다녀?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그렇지 않아. 그래야 지도력이 생기는 거죠.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지금 당선이 됐고 5년간은 권한을 휘둘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권위를 세울 필요도 없고 나는 무조건 이걸 휘두르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금 대리인으로 뽑히고 위임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위치인 거지 무슨 뭐 왕조 시대의 왕이거나 봉건 시대의 봉건 영주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이철규 의원의 말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선거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 영상을 찍은 최재형 목사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자, 이게 그냥 그날 당일에 몰래카메라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찍은 시점을 보면 2022년 9월 대통령 취임한 지 넉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공개를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리고 명품백을 산 영상부터 다 저희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좀 평론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그러니까 제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분이 말하자면은 내가 몰카 시계를 차고 들어간 거는 구중궁궐 안에서 있을 걸 폭로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하자면 공익신고자 자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익신고자 기준이 1년 만에 달라집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릅니까? 아, 그때 공익신고했으면 그럼 그때 공개하든가. 근데 1년이나 한참 지나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에 이거를 올려가지고 여론을 환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파렴치하고, 이거는 대통령 부부를 욕보이기 위해서 미리 기획된 몰카 함정, 이게 논리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이것은 법적인 차원이고, 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사는 행위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견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 점에서 대통령실이 설 전에 설 밥상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조금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역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의 입장이든 아니면 해명이든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네. 그 설 전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저는 뭐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의 문제다. 설 전에 입장이 나오는 건 입장이든 해명이든. 예. 입장이든 해명이든. 자,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짚어봤는데요. 여권의 구원투수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판한 건데요. 취임 한 달 만에 사퇴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찌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두머리에 밥그릇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그냥 한 대 맞은 느낌 같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걸 견뎌내려면 김경률 같은 사람 자르고 다시는 뭐 디올백인 이런 여사님 관련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건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견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도적으로요. 비대위원장이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당대표는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 내지는 비대위의 종료 사유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티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물러나서 집에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유가 전혀. 자,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자, 뭐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면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 네. 자, 이런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어젯밤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되게 짜릿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될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근데 저녁에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 의원이 뭐 단톡방에 올렸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사가 뭐 의총을 통해 가지고서 뭐 불신임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의총에서 불신임 투표를 하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거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지도력이 생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겠구나. 의사결정도 어려워질 것이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경북의 의원들, 대구 의원들인가요? 아침에 모이겠다고 해서 이 분위기를 주도할 것처럼 또 기사도 나오고요. 근데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네. 오늘 TK 의원들도 모이지도 했다가 않고 취소했죠. 이 얘기는 뭐냐? 당내 분위기가 좀 정리돼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내부 분위기가 아니죠. 내부 분위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쭉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이용 의원이 이끄는 대로 대통령 해바라기로 그냥 쭉 지금처럼 가면 되는가? 그러면 총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총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지금 이렇게 되면 한동훈을 내치고 나서 이게 우리가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수 확보가 가능할까? 고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영남 의원들도 그런 고민에 동참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영남에도 저는 뭐 그 지각을 제대로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런 생각하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 않고 본인 그 자리만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고요. 조금이라도 당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국정 운영 세력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젯밤만 해도 아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런 식이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버티면 두려워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도 두려워할 거고요. 신당 쪽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민주당과 신당의 역할을 거의 다 뺏어가 버릴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개혁신당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쪽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보고 이게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이다.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이제 버리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언을 하는 충신은 없습니까? 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네. 1호 당원은 사실은 가장 당비도 많이 내요. 그래서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원 당규에 다 나와 있어요. 당원은. 근데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거는 상대 당, 이른바 그 야당에게까지 말하자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당의 여러 가지 전당대회도 당의 축제인데 거기에 의사 개입하는 건 상관이 없죠. 저는 민주당에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그 문재인 정부 당시 불법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울산시장을 선거가 당시 공작한 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대통령이 당무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게 무슨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정청래 최고위원 아주 신이 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본인의 뒤를 민주당의 그 뒤를 돌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의 이거 당무 개입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의견 개진을 당에 대한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이거를 완전히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함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때림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선회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게 민주당에서 걸어온 프레임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 민주당도 총선 앞두고 셈법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는 복잡하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조치 얘기까지 나오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저는 아직 울산시장 공작 선거에 개입한 정당이 할 말은 아닌 거죠. 그것부터 반성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서 그 부정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무슨 대통령이 당에 대해 의견 개진했다고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합니까? 그건 전도가 본말이 뒤바뀐 거죠. 자, 개혁신당 얘기도 해볼까요? 개혁신당 토요일 날 이제 창당하면서 굉장히 막 분위기도 좋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서 뭐 5, 60석은 할 수 있다. 빅텐트 쳐지면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인데 어제 이 뉴스로 완전히 지금 덮여버린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약속 대련이다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어떤 생각이 있을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이 상황이 불안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야당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야당이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당 내 야당으로 주목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는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차별화가 그동안 무서웠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신당도 왜 신당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당이 잘 변화를 하고 잘 개혁을 해나가고 국민을 받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당의 명분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그 지금 뭡니까 대표는 예. 이게 약속 대련이기를 저는 바랄 거라고 봐요. 바랄 거다. 네. 하나만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조금 전 표현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 야당 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준석 신당은 출범을 했고 밖에서 신당을 하려는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합하는 그룹이 혹시 생길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내쳐진다면 내쳐지거나 당이 쪼개진다면 그 생각은 당연히 다들 할 겁니다. 어디서 내쳐지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쳐지거나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국민의힘이 쪼개지면 바깥에서 제3지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과 한번 연락해봐야 되겠다.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처모여가 될지 좀 그건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 의견 좀 덧붙이실 얘기는 있으실까요? 그건 참 희망사항에서도 뇌피셜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 그 총선을 앞둔 당이 분열하는 거는 그건 진짜 당 망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분열의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그립을 잡고 총선 전략을 주의하고 그다음에 마치 이제 영입한 비대위원들과 중도 확장해서 나가고 이럴 경우엔 제3지대의 존재감도 약해지고 민주당도 선거 치르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들을 좀 불안해하니까 자꾸 이제 저는 분열 혹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말하자면 또 관심들 갖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선거 앞두고 분열은 뭐 제가 보기에 필패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79일 남긴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내일 이 초유의 갈등 상황에 대한 봉합 목소리가 나올지 반대 목소리가 나올지 내일 나오는 뉴스는 또 내일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은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출근길 내륙 곳곳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21도, 파주 영하 17도, 서울 영하 14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특히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 속에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의 눈폭탄이 쏟아지겠고 서해안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 폭설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 일정이 변경되는 등 일부 차질을 빚었는데요. 폭설은 그쳤지만 이번에는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 강추위에 또 비상입니다. 네, 또 저희 취재진이 경기장을 돌아봤더니 자원봉사자와 관중 등에 대한 보온 대책이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대기소에서 나온 루지 선수들이 몸을 풉니다. 한파 경보 속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 강추위는 추위에 익숙한 청소년 선수들에게도 고역입니다. 그 땀 때문에 또 오히려 추워서 감기 걸릴 수도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자들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난방용 천막 구멍 사이로 찬 기운이 숭숭 들어옵니다. 고작 한 대뿐인 난로는 성능이 부실해 천막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길게는 하루 14시간 넘게 야외 근무하는 교통안내 자원봉사자는 고충을 토로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다 넘어갔어요. 안에도 난로도 안 들어 얼어서요. 관중 보온 대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바이애슬론 경기장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관람석에 난방기구가 전혀 없어 경기를 오래 관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몸을 녹이려면 난방 쉼터나 버스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는 한파에 대비해 운영 인력 교대 근무 시간을 단축했고 설상 경기장에 관중 난방 쉼터 17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핫팩이나 이런 방한용품 주고 방한복을 다 지급을 했죠. 관중석에 그 중간에 뭘 세운다는 것도 운전상의 문제들도 있고. 당분간 영하 15도 안팎 한파가 예보된 상황. 새만금 잼버리 대회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보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처럼 추워진 날씨에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한랭질환을 예방하려면 틈틈이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꼭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수거할 종량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만큼 강추위가 오면 작업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시려워요. 이게 보온 장갑을 끼워도 손이 많이 시렵고 그래서 핫팩으로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렇게 또 손을 좀 녹이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합니다.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한랭 질환에 걸린 근로자는 43명이었는데 대부분 한겨울인 12월과 1월 발생했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면 땀이 나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었더라도 틈틈이 실내 공간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마땅한 공간이 주변에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휴식 공간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69군데에서 일단은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12군데 지자체랑 해가지고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이동 쉼터를 극심한 한파가 닥쳤을 땐 야외 근로 시간을 줄이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을 이행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심장 치료에 쓰는 고위험 약물을 투약한 정황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의약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병원 근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간호사 옆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고위험 약물인 염화칼륨을 스스로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잘못 사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약물입니다. 일부 국가에선 사형 집행에도 쓰는 약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니어도 병원마다 지침을 세워두고 특별 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능한 한 이 보관이죠. 근무 같은데 보관하거나 2인 이상이 유관적으로 관찰하면서 피를 열어서 꺼내서 사용하거나 그런 특별한 약물이죠. 병원 측은 위험 약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도 자초지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염화칼륨의 경우 처방이 있을 때만 약국에서 받아오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병동에는 여분조차 절대 두지 않는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병원 전직 의료진의 경험담과 사뭇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들 업무가 이제 많고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비는 경우도 있긴 한데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얻어오다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갖고 있던 거를 주머니에서 빼서 채워놓다든지. 염화칼륨의 출처가 실제 병원 내부로 드러난다면 관리부실 지적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 경찰은 숨진 간호사 시신의 혈액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병원 측과 동료 간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배터리 성능 수치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팔아 35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현직 제조사 서비스센터 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중국산 짝퉁 부품을 갈아 끼워 넣었거나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중고 휴대전화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은 이런 중고 휴대전화 1만 대가량을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휴대전화는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미국의 A사가 만든 제품. 조작 여부를 몰랐던 소비자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게 사기 줄 줄 몰라가지고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계속 썼어요. 배터리 성능을 조작해 한 대에 13만 원에서 19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배터리 성능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90% 이하의 경우와 시중에 15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을 90% 이상인 93% 정도로 올려서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만든 휴대전화엔 전기 충격을 줘서 액정에 검은 점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떠넘겨 액정과 덮개까지 교체받아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챙긴 돈만 35억 원가량. 심지어 전현직 제조사 직원들도 이들에게 돈을 받고 무상교환이 안 되는 제품을 교환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28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중고 휴대전화를 살 땐 수리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규제들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지난해부터 금융가에 엄습했던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불과 10여일 만에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 연계증권의 원금 손실률은 최고 56%까지 뛰었고 확정된 원금 손실액만 2,300억 원에 달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H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 달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며 전 세계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로 삼은 주가 연계증권 ELS 가입자들도 만기 도래와 함께 우려했던 원금 손실 폭탄을 떠안게 됐습니다.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지난 금요일까지 발생한 원금 손실액은 2,296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손실률은 52.7%에 달합니다. 만기일에 따라 일부 상품은 손실률이 56%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라. 중국이 어떤 데냐. 홍콩의 그 지수가. 그 얘기를 듣고 했던 부분이고 홍콩 H지수는 가입 당시인 2021년 2월 12,000선으로 고점을 찍은 뒤 그해 말 8,000대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5,000선까지 무너진 상태입니다. 7,400포인트 정도 넘어야
그나마 원금 손실을 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2,000포인트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H지수가 그렇게 쉽게 크게 저 목표치대로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전체 판매 잔액의 80% 가까운 15조 9천억 원 만기가 올해 도래하는데 특히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손실률이 60% 수준까지 오른다면 5대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의 원금 손실 규모만 상반기 6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명 중 1명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고용의 큰 몫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가 308만 7천 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규모가 최대인 삼성전자 직원 수는 12만 4천여 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8%인 1만 9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직원은 7만 1천여 명, 기아와 LG전자, SK하이닉스 직원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6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은 고전했지만 대기업은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더 성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증가율은 3%로 0.9%인 중소기업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33만 명에 육박해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89.1%로 역대 최저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32만 7천 명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내수 부진으로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대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위한 투자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취업 대책과 함께 고용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시내 시장과 유통업체 180여 곳의 설 제수용품 25개 품목 가격을 1차 조사했습니다. 25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는데 특히 단감 가격이 48% 올랐고 배가 36%, 사과가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서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포 고천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8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399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시공사 측은 고도 제한 문제를 빚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의 윗부분을 해체하고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포시 측은 시공사의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었다는 건데 보험업계도 금리를 내리고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업계에서 가계에 내준 보험약관 대출 규모는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로 1년 전보다 무려 3조 8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는 보험 가입자는 해약 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 급전 마련에 주로 이용되면서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보험 약관 대출까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 고물가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형으로 대출 규모가 작은 게 대부분이지만 금리가 높아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상생 방안으로 이자 부담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약관 대출에 적용하는 가상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립니다. 또 이자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최소 1년 동안 납입을 미룰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은행 대출이 다 묵혔으니까 내가 낸 보험까지 이제 깰 각오로 받는 대출인 거죠, 사실상. 이런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제 이거를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하게 된 거죠. 보험사 30여 곳이 참여하는 이자 납부 유예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를 각각 영입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인물 영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꼽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소 쓰던 아이폰 대신 갤럭시 폰을 일부러 챙겨 이른바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인 인사란 건데 고 전 사장은 청년의 미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후배들, 청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두는 청년의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무 지역 출마가 거론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은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공영훈 전 사장을 영입한 겁니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중요해진 만큼 실물 경제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정치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공전 사장 영입이 이른바 반기업 이미지 탈피 전략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결국 중도층 표심과 먹고 사는 문제가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천 심사를 통한 물갈이에 나선 거대 양당은 물론 세력화를 노리는 제3지대까지 가세하면서 총선 인물 영입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인 가칭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 신당들이 협의체를 꾸려 통합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최고위원과 새로운 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미래대연합 정택은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비전협의회를 구성해 각 당의 개혁 비전, 미래 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8일에는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1차 공개 토론회도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대화 과정을 통해 국민 반응을 살피고 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이나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과도 통합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4개 야당이 지난 1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을 재차 요구하고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는 건데 윤 대통령은 내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언제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직권을 남용해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최근 통계 조작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호승, 장하성, 김상조 전 정책실장 3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장관급 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주택 통계 수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 넘게 최소 94차례나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유출과 조작이 장하성 첫 정책실장부터 시작돼 후임 실장들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정부 정책실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 전 실장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까지 소환되면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2명에 대한 검찰의 1차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라며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을 빠르게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가 소환이 이어질 수 있고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선을 앞둔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부츠 브랜드죠. 이 어그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신발을 최대 90% 할인한다고 광고에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부츠 브랜드 어그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입니다. 모든 제품을 최대 90% 할인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27만 원이 넘는 제품이 단돈 3만 8천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해외 직구한 국내 소비자 가운데 배송이나 환불 지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똑같이 꾸며놓고 계속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가 계속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으로 들어온 해외 쇼핑몰 4곳의 어그 제품 피해 신고는 모두 19건. 피해 소비자들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쇼핑몰로 접속했고 제품 배송이나 환불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같은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호소한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모바일이 아닌 PC로 쇼핑몰에 접속하니 아예 다른 화면이 뜹니다. 가짜 쇼핑몰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기 의심 쇼핑몰 4곳 가운데 2곳은 지금도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이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쇼핑몰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쇼핑몰에선 소비자에게 결제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해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미리 인터넷에 검색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는 증빙 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에 6만 2천 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전철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7월에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를 시행합니다. 인천시 역시 같은 내용으로 인천 아이패스를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인 반면 경기와 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가 도입하는 더 경기패스 등의 연계와 통합 가능성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보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통합 환승 할인 제도도 5년 정도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다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하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묶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공개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동안 멈췄던 교사 집회도 다시 시작되는데 늘봄학교를 매개로 교육계가 다시 들끓는 모습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립니다. 학부모들은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이지만 교원들은 업무 부담과 민원이 늘어난 데다 교실과 특별실 등을 늘봄에 내주게 돼 정규 교육 과정이 침해받는다며 불만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교부금이 6조 원이나 감액돼 새해엔 인력과 공간이 확보될 거란 기대마저 깨지자 교원단체들은 아예 늘봄 전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 돌봄도 운영하고 정규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을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일주일째 천막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전교조도 학교장이 교사와 협의 없이 늘봄학교 운영을 신청하면 단체 협약 위반이며 교원에게 늘봄 업무를 떠넘길 경우 법적 투쟁을 불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다시 교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가 늘봄 전면 확대를 놓고 다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1인 시위와 집회를 포함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당국의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1년 전부터 약속했던 늘봄 행정전담센터는 2주 전에야 부산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경기 등 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청이 늘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난색이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면서도 예산이나 인력 모두 확보하지 못한 교육부는 늘봄 전국 확대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글을 올려서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현직 교사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교사 A씨가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는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A씨의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가운데 1,343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 대학 등록 포기자는 늘었지만 의대 등록 포기자는 2019학년도 26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술 전에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아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추협착증을 앓던 권금자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중한 수술이 아닌데도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한 300ml의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기록지 상으로 본 부분에서는 3,400ml의 일단 출혈이 발생이 됐고요. 발생 원인을 찾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출혈 원인 파악 및 조치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가족들은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건 녹화본이 없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다면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요청이 없다면 녹화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시행규칙에선 병원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 씨가 수술했던 병원 측은 안내문을 붙였으니 고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당시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박스로 가려져 있는 거를 치우면서 여기에 손바닥만하게 써놓은 걸로 여기에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가려서 표기를 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보고 녹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됐지만 법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모르는 경우에는 실상 지금 있는 조항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법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와 가족들은 텅텅 빈 CCTV에 뒤늦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총조 씨가 이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의 이모 씨 범행을 증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피해가 보존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느냐며 떳떳하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신입생들을 장기간 집단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학교 태권도 전공 2021학번 학생 6명을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2023학번 신입생 10명을 강목으로 구타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덕산읍에 있는 한 민가에 사냥개 한 마리가 침입했습니다. 침입한 사냥개가 민가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을 공격하면서 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마리는 사라졌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YTN과 통화해서 경찰에서는 특별한 조치 방법이 없다고 했고 사냥개 주인은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예산군 담당자는 민가 주변에서는 수렵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냥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 MLB.com이 이정우를 2024년 당신을 놀라게 할 선수 10명 중 1명으로 꼽았습니다. MLB.com은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com의 2024 시즌 예상 성적을 활용해 주목할 선수 10명을 선정하면서 이정우를 타자 중 4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이정우가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10위, 내셔널리그에서는 5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만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협약식과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진행된 20개 기업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은
사실상 오 후보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오 후보도 협약식이 공약 홍보 자리인 것을 짐작하고 발언했지만 공모하지는 않았고 협약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오 지사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저희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늘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제주지사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아슬아슬하게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는 다른 쟁점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의 산간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7명이 매몰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북극 한파의 남하로 골든타임이 짧아져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산자락 한가운데가 새까맣게 파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산에서 쏟아져 내린 돌덩이와 산산조각난 집 벽돌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 중국 남부 윈난성의 한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산길속에 있는 집 18채 47명이 파묻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산사태 위험에 마을 주민 500명은 주변 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구조대 300명이 급파돼 실종자들을 수색 중입니다. 북극 한파의 남하에 따른 영하의 추위와 눈까지 겹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더 짧아져 실종자가 희생자로 바뀌는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这个区域搜索到了1名被困人员，下的雪，气温比较低，那么我们这个人员的保温、保暖和失温的风险比较大。 일부 마을 주민은 며칠 전 근처 탄광 주변에서 집안 균열을 목격했다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次山区的话有那个1公分，然后第二次、第三次山区的话就有50公分，有1米宽的都有。 다만 이번 산사태와 직접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겨울 폭풍 이샤가 영국을 강타하면서 정전에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휘청이던 여객기가 착륙에 실패하는가 하면 천신만고 끝에 착륙에 성공하면서 승객들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 브리티시 에어웨이 소속 여객기가 활주로의 뒷바퀴를 살짝 닿더니 마치 이륙하듯 비상합니다. 강풍을 못 이겨 착륙에 실패한 겁니다. 다른 비행기는 강풍의 동체가 기우뚱 휘청거리면서 가까스로 착륙합니다. 활주로의 뒷바퀴를 안착시켜도 강풍 때문에 가까스로 앞바퀴도 되며 불안불안하게 착륙합니다. 기내에서 가슴 졸이던 승객들은 천신만고 끝에 착륙에 성공하자 박수를 치고 여성 승객은 환한 표정으로 환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여행 가방이 겨울 폭풍에 떠밀려 여객기 계류장 근방을 표류합니다. 폭풍에 불안한 승객들이 잠시나마 긴장을 풀게 합니다. 겨울 폭풍 이샤가 영국뿐 아니라 아일랜드도 강타하면서 현지 시간 21일 더블린 공항을 이용하려던 110편이 넘는 여객기가 무더기에 결항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위력이 강해져 풍속 최대 시속 144km에 달하는 겨울 폭풍인 이샤가 덮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7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아일랜드에서는
주택과 농장 회사 등 17만여 곳이 전기 없이 저녁을 보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 도네츠크의 한 시장이 폭격을 받아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시 외곽의 시장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심하게 파손된 자동차는 파편을 뒤집었었고 거리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최소 20여 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장에 모여있던 토요일 오전이어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Сюда прилеты, а потом беспилотников, еще не знаю, что-то в воздухе. Украинские боевики нанесл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й обстрел по рынку, расположенному в Кировском районе Донецка. Обстрел производился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в 10 часов утра, когда на рынк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было большое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러시아가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수장 푸실리는 우크라이나군이 포탄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정권은 외교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날 항구 도시 우스트루가의 화학물질 운송 터미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놓고도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따른 폭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계속해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대관령 영하 21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며 날이 더욱 추워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6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2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고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